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뉴스의 경자입니다. 저희 경자뉴스 요번에 준비한 소식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실 달팽이 부동산의 김석준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난주에 편안하셨어요? 바빴습니다. 많이 바쁘셨죠? 예. 네. 우리 유튜브 경자스쿨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네. 유튜브를 보고 좋은 소식 잘 받는다고 하는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아요. 네네. 좋은 소식. 예, 그래서 점점 좀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네.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더 좋은 소식을 빠르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지난주에 저희 방송 보시고 예.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그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방충리와 국리의 비거주 지역에 부지를 구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이 예.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제가 그동안 경험을 해본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삼성은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힙니다. 어떤 뜻일까요? 무슨 뜻이냐면은 삼성이 예를 들어서 방충리나 그쪽에 20만 평, 30만 평, 40만 평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땅을 매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평택 같으면 평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한테 위탁을 해서 내가 이게 방충리나 국리에 이만큼 땅이 필요하니까 작업을 해달라, 다 개발을 해달라 그러지. 절대로 삼성은 자기가 손에 피를 안 묻힙니다. 그럴 것 같네요. 손에 피를 안 묻힌다는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어요. 네. 구약 성경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왕들은 그 손에 전쟁터에 가더라도 손에 피를 안 묻힙니다. 그게 왕이에요. 네. 우리나라 최고의 삼성이 그 땅 작업을 하면서 그 지주들 일일이 만나서 그 많은 것을 시시콜콜이 들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일례로 LG전자가 지니면에 들어왔죠. 네네. 그때는 자기가 했어요. 네. 삼성은 여기를 어떻게 했어요? 김문수 지사하고 2010년에 계약할 때 다 해줘. 그러면 들어갈게. 이게 삼성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방충리나 그쪽으로 땅 매입한다는 소리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FD 그 41블럭 밑에 있는 부지요. 예. 삼성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이런 질문도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네. 사실 어제도 누가 와서 그렇게 물어보는데 FD 41블럭은 그 이주자택지거든요. 네. 그게 지금 고덕신도시에 남아있는 가장 노른자의 41블럭이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고켈님하고 LH에서 간담회하고 나오면서 그게 부장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41블럭은 어떻게 할 겁니까? 했더니까 저기 지금 브랜시티 옆에 보면 동부 우회 고속도로를 만들거든요. 네네. 거기에 그 이주자택지 대상자하고도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저희 사무실에 왔었어요. 제가 네. 다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LH 부장님이 41블럭은 네. 그쪽에 동부 우회 고속도로 원주민들한테 이택을 주기로 할 계획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주 전에 그 원주민 분이 오셔가지고 1블럭을 주기로 했다. 그런 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선택이다. 조금 더 지금 41블럭은 삼성물산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2년을 더 걸리고 3년을 더 걸리더라도 41블럭이 받는 게 맞다. 네. 그리고 41블럭 그 밑에 보면은 우리 고덕신도시에는 5개의 특별계획구역이 있거든요. 네. 5번이에요. 고덕 R&D 그 테크노밸리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신문 지도사에서는 거기를 삼성 예정 부지라고 벌써 몇 년 전에 표시를 했어요. 근데 지도사는 국토부에서 지리정보 그 업체로 정보를 등록한 업체만이 지도를 발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헛소리를 쓸 수는 없죠. 뭔가 정보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R&D 그 테크노밸리에 삼성의 협력 업체가 들어온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충리 동고리에 33만 평으로 알려졌지만 처음에 48만 평이었죠. 그래서 13만 그 9천 평이 끝났고 지금 남아 있는 게 32만 7천 평인데 평택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PDF가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네. 보면 내년 6월 달에 산업단지 승인이 이루어지고 거기까지는 확실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취득한 정보에 의하면은 우리 고덕 삼성전자가 있는 고덕 일반 산업단지하고 그 다음에 브레인시티 산업단지하고 요거 두 개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를 신청한 줄 알았는데 네. 그 방충리 32만 7천 평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이제 삼성에 관련된 협력업체가 온다 그러면은 그 방충리 33만 평이 들어가지 않을까.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거는 없는데. 이제 신청은 다 마감이 됐고 6월 달에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네네. 평택시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소재 부품 장비 단지에 선정될 가능성은 높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가능성에 예. 비중을 두고 한번 지켜보는 방향으로. 저는 이제 이런 소문들이 고덕에는 많이 퍼지는데 한 3, 4년 전이죠. 3, 네. 4년 전쯤에 우리 여기 서동동에 있는 큰 은행에 지점장님한테 제가 직접 들었을 때도 뭐 삼성이 30만 평을 매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떠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48만 평 첨단 일반 복합산업단지가 이렇게 정해졌죠. 그런 하여튼 삼성이 여기에 있으니까 수많은 루머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팩트 체크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답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지금 저희들이 이번 주에 궁금해하는 삼성 소식 예. 소장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삼성 소식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은 크게 사무 3동 얘기하고 사무 6동하고 삼성전자와 TSMC의 반도체 전략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네네. 여기 지난주 토요일 날 사무 3동이 공식적으로 착공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경자스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건축 표시판이거든요. 네. 건축 표시판이고 여기 이렇게 지워졌는데 설계 감리가 이렇게 지워졌는데 누군지 알아냈어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건축사이면서 그 감리하는 히림이에요. 히림. 여기 히림입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KCC 명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바닥 면적 거의 10,000평, 그러니까 9,959평이니까 거의 10,000평이죠. 네. 10,000평짜리 하나가 이렇게 한 층층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공사비가 9,258억인데 저게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부가세를 포함해 1조가 넘어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여기 기초공사가 이게 지하 1층이 기초공사가 돼 있거든요. 버림 레미콘을 쳤어요. 버림 레미콘은 뭐냐면은 강도가 조금 약한 그 레미콘인데 땅을 파면은 이게 흙이잖아요. 그 잡석을 깔고 거기에 이제 철근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게 좀 작업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 그 건물주택이 1호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도 이제 그 버림 레미콘을 얘기가 나올 거예요. 버림 레미콘을 치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철근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는 지금 10,000평짜리 지하 1층짜리 철근을 작업을 하니까 어마하게 크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무 3동은 아주 본격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사무 3동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사무 6동은 그러면 사무 6동은 지금 제가 이게 사무 6동이 여기에 들어오고 사무 3동은 여기고 여기는 기술 1동이고 여기도 뭐 오피스로 예정이 돼 있고 원래는 여기 고덕에는 여기가 사무 1동, 사무 2동, 사무 2동, 그 다음에 사무 3동, 그 다음에 사무 4하고 5가 어디 간지 모르고 여기가 사무 6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이 더 있다는 얘기죠? 사무 4동과 5동이 남았다는 얘기죠? 제 블로그에도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그래서 끝난 거 아닌가? 근데 이런 데도 땅이 아직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긴가에 주차 타워도 CJ 건설에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다 같이 시작을 했고 여기도 아직 땅이 남았거든요. 그 말만은 여기가 그거잖아요. 53층 예정지였잖아요. 이런 땅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아마 사무 4동 5동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5기 6기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삼성에 관련돼 준 관계자분이에요. 그냥 일반 중견 그 간부가 아니고
높은 데 계신 분이에요. 네네.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네. 그게 아마 목요일 정도였을 거예요. 내 눈으로 소장님 내 눈으로 확인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들으니까 사무 6동이 29층으로 건축이 된다 그래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블로그에도 올리고 여기도 29층으로 했는데 오늘 사실은 이 경자스쿨 유튜브 영상을 찍으러 오면서 내가 이거 무슨 생각을 했냐면 59층이 무산이 되고 29층이 됐으니까 그걸 좀 대문짝만하게 썼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여기 우리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아시는 분이 그분도 삼성에 계세요.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29층이 아닙니다. 네. 10층 이하입니다. 나라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네. 제가 이렇게 여기 사무 6동 듣기로는 무슨 말씀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건설사는 코오롱이 맞는데 규모가 안 정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이 얘기인지 저 얘기인지 아직까지 그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말이 이렇게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무 6동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여기처럼 사무 3동처럼 이 건축 표지판이 나와야지 팩트 체크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사무 6동에 대한 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이 사무 3동에서 사무 6동으로 갔을까요? 그러면 사무 4동하고 5동도 앞으로 향후 있을 거라. 그거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공장이 하나 있고 사무동이 하나 있고 공장이 있고 사무동이 있고 이렇게 같이 그렇죠. 붙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기 사무동하고 2기 사무동에 보면은 요 하얗게 보이죠? 작게. 네네. 요게 이게 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삼성전자 근무하잖아요. 네. 이 사람들 여기도 하얗게 보이죠? 요게는 EUV거든요. 네. 요렇게 구름다리로 건너가고 구름다리 건너가고 여기도 구름다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삼성은 구름다리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정식 명칭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작업하고 이랬던 걸 제가 다 블로그 보면 사진이 다 올려가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직원이 일하다가 여기를 가려면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그건 말이 안 되죠. 네네네.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5기라면은 여기 앞에 있어야 되겠죠, 사무동이. 네. 6기도 마찬가지. 6기는 그러면 이걸 쓰든지 아니면 이걸 통합 사무실로 쓰든지 네. 아니면 여기에 6기가 새로 사무동이 새로 만들어지든지 그러겠죠. 뻔합니다. 삼성은 펩 하나에 사무동 하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 6동이 나왔으니까 6기까지는 여기에서 다 건설이 되는 거고 네. 7기, 8기, 9기 계속 소문이 이렇게 도는데 삼성에서는 그러면 소문이 말이 이렇게 많으면 더 꽁꽁 숨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제가 이제 삼성의 반도체 소식을 공부를 한 지 몇 년이 됐는데요.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비밀 정보에 당연히 오픈을 안 하겠죠. 그렇지만 어느 일반적인 것들은 좀 조금 풀어줘야 되는데 네. 너무 꽁꽁 숨겨요. 그래서 뭔 이상한 얘기들도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5기가 이제 10월 1일부터 골조가 올라가는 예정표가 나왔는데 그때 보면 이제 정확히 알겠지만은 뭐 작년에 SBS 방송에 나온 것처럼 이건 아마 3층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경자스쿨 그 단톡방에 보면은 1기, 2기, 3기, 4기는 반도체 공장이 8층이에요. 네. 8층으로 돼 있거든요. 8층으로 돼 있는데 1, 2층으로 나눠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여기 5기, 6기는 16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4층짜리 팹인데. 댓글 달았죠? 네. 기억하세요? 잠시만요. 제가 확실한 팩트가 있는데. 예. 그 부자빠님이. 예, 올려놨어요. 16층이라고. 이게 여기 1기, 2기, 3기, 4기까지는 8층이에요. 네네. 그래서 중간층에 이제 전기 공급 시설이 있고 1, 2, 3층, 4층이 전기 공급 시설, 4, 5, 6, 7층이 이제 2층 폐비고 8층은 위에 대기 방지 시설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 한 덩어리가 1층이라고 하는 거고 저희가 봤을 때. 그렇죠. 우리가 그게 페이지 1, 네.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네. 근데 그런 구조에 대해서도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13층으로 들었습니다. 자, 13층이면은 네. 3층 폐비 맞는 거예요. 이거는 엔지니어링 4층씩. 통해서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게 P5하고 6기는 5기 6기는 3층 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 할 때는 조금 다르지만은 2, 3, 4기를 할 때는 보통 시작을 해서 가동할 때까지 보통 기간이 3년 걸렸거든요. 네네. 그럼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5기는 몇 년? 4.5년. 4.5년 내지 5년. 네네. 그러면 이거 하면은 5기, 6기까지 하면 적어도 10년. 그래서 시청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2035년까지 삼성이 공장 네네. 건설 공사를 한다. 맞죠? 네네. 코드가 맞춰지죠? 그러면은 35년까지는 그 고덕의 월세 시장은 괜찮게 전망을 괜찮죠. 해봐도 될까요? 최근에 뭐 제가 블로그에도 올리고 이랬지만은 고독이 어렵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면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냐고. 다른 지역은 곡소리 나는 거죠. 네네. 지금이 아마 고덕시 신도시의 그 월세 시장이나 임대 시장이 거의 바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경자스쿨에서 우리 고독 이제 건물주 대기 프로젝트가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본격적으로 이제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네. 작년에 10월, 11월 달까지만 해도 제가 협택을 지어가지고 방 4개, 화장실 4개를 네. 1층 320, 2층 320, 3층은 다락까지 있으니까 340 받은 데도 있고 360 받은 데 있고 심지어 380까지 받아왔어요. 네. 이게 지금 200, 230, 250 요 사이에 오고 가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조금 떨어진 건 맞는데 다시 치고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고독의 그 이주자 택지나 협의자 택지가 다가구 단독주택이라는 그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룸주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흐름에 대해서 조금 공부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소장님 제가 지금 갑자기 궁금해진 게 그 헤리움이 지금 입주를 곧 앞두고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이 기숙사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500에 80 여기에 이렇게 맞춰진 그런 수요가 있다고 삼성에서 그런 수요가 있어서 500에 90이요. 90. 네네. 정정하겠습니다. 500에 90. 요게 아마 그러면 고덕의 그 원룸 임대 시장의 어떤 기준가가 될까요? 어제 그저께 네. SK 하이닉스가 있는 원삼에 네. 제가 그 땅을에다가 가설계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원룸, 투룸, 쓰리룸 해가지고 16가구 그 다음에 앞에 20평 해가지고 편의점 하려고 딱 했어요. 딱 이렇게 단지가 있는데 바로 접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도 지금도 이쪽에 평택 캠퍼스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네. 원산면에 아주 유지예요. 빌딩을 막 짓고 계신 분인데 전화 소리를 들으니까 원산면에 번듯한 원룸이 없는 거예요. 그 원룸이 80이었대. 지금은 100만 원이래. 네네. 그래도 없대. 없으니까 토목 현장에다가 아예 숙소를 지어버린대. 자, 고덕에 원룸이 고덕 신도시에는 원룸이 없어요. 네. 고덕 신도시에는 있어요. 한 개. 제가 13블럭에 지었던 13블럭에 이쪽에 협의자 택지하고 이렇게 마주하는 데 보면 CU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 4층에 원룸이 한 6.5평짜리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죠. 네. 최근에 한참 좋을 때 작년 한 10월 정도에 그 국리 쪽에 원룸이 85만 원까지 갔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70, 75만 원으로 좀 떨어졌죠. 헤리움이 분양가가 2억이 훨씬 넘었죠. 넓은 건 그랬고요. 한 예. 1억 6천에서 7천 정도? 5점 몇 평 되는 거는? 예. 그렇게 갔는데 네. 500에 90이라 그러면은 수익률이 3, 4%, 4, 5%는 나겠죠. 근데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따져봐야죠. 네. 남는 게 없어요. 네. 만약 그걸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은 네네. 대부분 그냥 대출 개인 뭐 받으시겠죠. DXR만 자꾸 높아지는 거고. 네.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땐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헤리움은 1억 6,500에서 2억 3천까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억 3천은 큰 평수. 그렇죠. 밑에 다락방이 있는 거가 2억 3천이었고요. 예. 그냥 일반 원룸들은 1억 6, 7천, 1억 6천 8백 요 정도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에서도 이제 그런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수익률이 있을까? 저는 수익률보다는 삼성물산에서 한 800개 정도를 임차를 할 예정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삼성물산의 간부급들은 사실은 서정리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를 얻어서 썼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가까운 데로 이제 오는 거죠. 고독 신도시로 본다 그러면 삼성물산 직원들이 와서 뭐 이택이나 협택에 살 건 아니지만은 좋은 현상인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주택지나 상가에
상가 수요는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 긍정적이죠. 그런데 걔네들은 기준을 딱 정한 거죠. 걔네들이 고덕 신도시라든가 이런데 뭐 부동산 분석을 안 했을 리도 없고요. 긍정적이지만은 임대인 입장에서 봐서는 좋은 그건 아니고, 만일 이쪽에서 오피스텔이나 소액으로 투자한다면 어제도 손님들이 와가지고 2억 5천이 있는데 뭘 투자를 할까요? 2억 5천에서 고덕에서 뭘 투자해요? 아파트? 아파트를 어떻게 해요? 2억 5천 가지고. 갭 투자. 안 되죠. 그래서 2억 5천 가지고 연세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시려면은 저기 서동역 앞에 뭐 신한 헤스티아나 이런 오피스텔 하는 게 맞죠. 아직까지 그 서동이 역 앞에는요, 제가 어제도 검색을 했는데 보증금이 뭐 221만 원에서부터 500 사이인데 월세는 70에서 90까지예요. 네. 해리움보다 낫죠. 투자금이 작으니까. 그렇죠. 네네. 우리는 이거는 우리는 투자 스쿨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분석 어느 지역을 뭐 이렇게 하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석은 정확히 해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아이파크 2차가 2억 3천이었고 그렇죠. 아이파크 1차가 1억 6, 7천이었고 예. 해리움이 1억 6, 7천이었고 예. 요 정도 선에서 잘하시네요. 네, 아이파크 1차하고 2차하고는 대형 이슈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삼성역. 그렇죠. 전철역이 그 근방에 온다 그러면 거기는 대박입니다. 네. 근데 반드시 들어옵니다. 아,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반드시랍니다, 여러분. 네. 또 요즘에 예. 너무 이제 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게 전세 사기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세 사기는 네. 제가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 18년을 하면서 네. 제가 우리 손님들한테 제일 주의해야 될 걸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원룸 전세 들어가지 말아라. 둘째, 오피스텔 전세 들어가지 말아라. 네. 그거는 지금도 버릇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가구 원룸, 우리 고덕 신도시 같은 거 말고 전통적인 다가구 원룸에 들어가 보면은 15, 16, 17, 18, 19가구씩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월세도 있고 전세도 있고 그래. 근데 그 전세가 하나가 빵꾸가 나면 그 건물이 경매를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런 네. 거 수도 없이 봤어요. 저도 전세 줬는데 네, 그래서 임차인들한테 그렇게 하고 전세 두 준 사람 되게 많은데 번째는 지금. 두 번째는 오피스텔 전세를 들어가지 말라고 제가 정말 말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공인 중에서 18년을 했지만은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써본 적이 없어요. 소장님 저 오피 2개 갖고 있는데 다 전세해 줬습니다. 근데 관리를 잘 하셔야죠. 왜냐면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땐 좋아요. 네. 근데 부동산 시장이 맨날 좋냐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그거는 또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네. 오늘 주제에 네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주제로. 이게 삼성전자와 TSMC의 반도체 네. 전략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왜냐면 저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반도체 공부를 사실은 더 많이 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시장은 국가 대 국가 대항전이 돼버린 거예요. 심각합니다. 네.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를 대표적으로. 지금은 모든 나라와 미국. 그런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반도체 살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반도체는 이제 사회의 산업의 생명수이자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반도체를 누가 잡느냐, 고성능 첨단 반도체를 잡느냐에 따라서 고성능 무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저기 중국에 그 고성능 반도체를 주지 않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첨단 무기 개발을 막는 거예요. 네. 근데 중국에도 반도체 공장들이 많은데 다 급이 낮아요. 최첨단 반도체는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전에는 뭐 산업의 쌀이라 그러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네네. 지금은 권력이라 그럽니다. 네. 모든 것을 움직이고 연결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멈추고 파괴할 수 있는 게 반도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에는 뭐 FTA라든가 자유무역이라든가 이렇게 그다음 몇 개월 흘렀어요. 그래서 뭐 노래도 위아더 월드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 자취를 감췄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이 그걸 스스로 막아버린 거예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 FTA가 돼 있어 자유롭게 무역 거래가 돼야 되는데 배터리도 보세요. 미국에서 그 생산 안 하면 보조금 안 주고 전기차도 맨 마찬가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되버리고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기업과 기업 경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은 기업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경쟁사인 TSMC는 처음에 국가 지분이 있었지만 지금도 조금 있어요. 거의 국가 기업처럼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만일 정부에서 삼성의 그 무슨 뭐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러면 특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만 사람은 절대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네. 그게 다른 거예요. 국가에서 더 밀어줘야 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도 삼성이 반도체를 개발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지도는 뭐냐면은 TSMC와 삼성 반도체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거. 파란 건 삼성이고 당연히 요거는 TSMC예요. 네. 삼성 볼까요? 삼성은 기흥 공장, 화성 공장, 평택 공장, 온양 공장. 네. 그러고 이제 앞으로 용인이 만들어지겠죠. 네네. 중국에는 이제 시안하고 수저우가 이제 시안에는 메모리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수저우에서 이거 이제 패키징을 하고 있고 미국에는 오스틴에 파운드리 공장이 있어요. 네. 꽤 오래됐어요. 그러고 그 바로 옆에 텍사스 테일러 주에 지금 여기 건설 중이죠. 네. 이렇게 하고 앞으로 뭐 더 할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그거는 이재용 회장이 아마 립서비스인 것 같아요. 앞으로 뭐 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TSMC는 이렇게 보면은 대만에 네. 대만의 신주과학단지 네. 공장 많죠. 네네. 그다음에 타이중, 네. 쿵난, 타이난, 가오슝에 이렇게 대만에 이렇게 공장이 있고 중국에도 있어요. 네. 중국에도 난징하고 상하이도 있어요. 그다음에 독일도 지금 건설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미국에는 그 웨이퍼텍이라고 요게 지금 있고 지금 요게 애리조나 피닉스에다 이걸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아니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공장을 짓고 있는데 전부 다 공장이 건설비가 3배, 4배 커진 거예요. 그래서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은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거는 성공 못한다고 그랬어요. 미신짓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잘 알아요. 왜냐하면 1980년대 언제 한번 TSMC가 미국에다가 지분 50몇 프로를 해가지고 반도체 공장 웨이버테크를 한번 설립을 한 적이 있어요. 문 닫았어요. 실패한 걸 알아요. 그런데 모리스 창은 이런 미국이나 그 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짓는 걸 싫어하는데 그분은 창업주의지 지금 TSMC의 그 CEO는 웨이 저자예요. 이 사람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도 짓고 있어요. 일본에도 구마모토에다가. 근데 여기는 반도체가 이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22에서 28나노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뭐 중저급이죠. 이런 걸 생산하고 미국에는 뭐 한 3나노, 4나노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쭉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TSMC가 뭐 전 세계 뭐 그냥 할 만한데 지금은 관심이 어디였는데 인도예요. 인도. 네. 인도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삼성은 외국으로 더 안 가요. 용인에다가 300조를 투자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게 그 대만 지도인데요. 이게 큰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대만은 이쪽으로는 잘 개발이 도시가 잘 형성이 안 돼 있고 이쪽으로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맨 위에가 신주과학단지, 타이중, 타이난, 가오슝 이렇게 해서 이 반도체 공장이 쭉 돼 있죠. 네. 대만은요 지진이 많은 나라예요.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인데 몇 년 전에 한 10년도 넘었죠. 그때 지진이 어마하게 크게 났었어요. 그러니 반도체 공장도 피해를 봤죠. 네네. 그때 대만은 어떻게 했냐면은 3교대로 해가지고 그 체계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 지금 반도체 시장은 정말 춘추전국 시대예요. 뭐 이거 보세요. 저기 TSMC는 정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엄청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예. TSMC가 가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갔잖아요. 네. 왜 갔어요? 싸고. 그렇죠. 생산 네. 원가가 적게 드니까 중국에 이제 인건비도 싸고 하니까 갔지요. 네. 근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네네. 다시 말해서
TSMC가 이 안에서 대만 안에서 생산을 하면은 제일 싸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나가면은 여기도 지금 애리조나 팹을 만드는데 공사비가 예정보다 3배, 4배 들고 또 내년인가 이렇게 완공이 될 예정인데 후년을 미뤄졌어요. 이런 일들. 그러니까 공사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원가가 또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생산하는 것보다 여기서 생산하면 비쌀 거는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3년, 4년, 5년, 10년 후를 보자고요. 삼성은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어떻게 그 타이틀을 썼냐면 삼성은 집중이에요. 네. 우리나라에 대해 집중해요.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죠. 왜요? 젊은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네. 그다음에 뭐 추가되는 그런 건들이 어마하게 많죠. 그렇지만은 TSMC는 분산을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대만은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요 바로 위에가 코앞에가 중국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중국은 뭐 공개적으로 2025년 뭐 27년 뭐 대만을 침공하느니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계 최첨단의 반도체 공장을 여기다 지으면은 미국은 반도체를 생산을 못하니까 미국이 대만을 지켜줄 거다. 그래서 반도체 쉴드, 반도체 방패 전략을 했는데 이렇게 다 나가잖아요 지금. 네네.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미국을 안 믿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네. 근데 미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수교가 맺어져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파병을 안 하죠. 대만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아. 그러면은 대만 사람들이 이게 여기가 뭐 중국계도 있고 뭐 대만계도 있는데 대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 계열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가 만일 중국으로 통합이 된다 그래도 크게 반응을 안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국이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 잘 한번 보세요. 대만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미국의 입김이 세다고 봐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잖아요. 네. 언제든지 침공하면은 글로벌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제일 피해를 미국이 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여기 안에다가 공장 짓지 말고 보조금 줄게. 미국과 보조금 줄게. 유럽과 보조금 줄게. 인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건 당연해요. 네네. 북한이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전략은 집중입니다. 네. 그럼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분산하는 거하고 집중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조금 더 승산이 있다고 보여지시나요? 제가 뭐 오늘도 단톡방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한국 사람이고 네네. 또 삼성이 잘 돼야 우리 고덕이 또 잘 하고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대만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달라서 당연히 삼성이 반도체를 지금까지 D램이나 낸드프리시를 생산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왜냐하면 원가 절감이라든가 생산 공정을 효율화해가지고 그 뭐 D램이나 낸드프리시 다른 회사하고 한 10 내지 20% 정도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노하우들을 결국은 뭐 3나노, 4나노, 2나노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 TSMC가 미국에서, 유럽에서, 뭐 인도에서 이렇게 생산을 한다 그러면 반도체 한 개에 네.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생산한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은 그거에 뭐 50, 60, 70%에서 생산을 할 거예요. 애플 CEO가 그 TSMC가 애리조나 팹 만들 때 거기에 바이든이 찾아갈 때 그 애플 CEO도 그걸 찾아갔어요. 팀 쿡이. 그래서 바이든 입에 귀에 듣기 좋으라고 앞으로 애플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 반도체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럴까요? 글쎄요. 반도체 하나에 네. 미국에서 만든 TSMC 거는 10,000원이고 네. 예를 들어서 삼성이 평택에서 만든 게 5,000원이에요. 네. 어떤 걸 쓸까요? 물류 비용이 있겠지만 기업은 철저히 돈을 따라갑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집중과 분산 누가 승리할까? 저는 일단 삼성에다가 네네. 점수를 줍니다.
지난번에 소장님 말씀하실 때 삼성이 점유율을 높일 것이다, 예.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가격도 저렴한데 점유율도 높아지면 예. 삼성이 앞으로는 반도체에서 굉장히 예.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DRAM하고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는 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4분기, 3분기 이렇게 오면서 뭐 적자니 어쩌니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삼성은 네네. 꿈쩍도 안 해요. 작년에 잉여 이익금이 375조래요. 그 네네. 돈이 쌓여 있어요. 네. 적자 뭐 1, 2조, 3, 4조 나봐야 꿈쩍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적자를 보면서 삼성의 전략은 생산 시설을 고도화했고요. 화성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기흥 공장을 고도화해가지고 네네. 오늘 신문에도 났죠. 화성의 16, 17 라인을요 다 갈아엎었대요. 낸드 플래시 만들던 걸. D램과 EUV로 다 갈아엎어버렸대요. 네. 그래서 삼성의 전략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D램이 계속 가격이 떨어지다가 지난달부터 치고 올라가 0.78%인가 이렇게 올랐어요. 그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3분기, 4분기보다 나아져요. 근데 점유율을 높여놨잖아요. 네네. 그럼 SK 하이닉이라서 마이크론은 절대 못 따라갑니다. 점유율이 23년 1사분기 점유율이 발표가 안 됐는데 곧 발표가 나오면은 지금 작년 4사분기 점유율이 D램이 45.1%, 낸드 플래시가 33.8인데 좀 제가 생각에는 좀 더 높아졌을 거예요. 앞으로 점유율이 한동안 몇 년 동안 수년 동안에 삼성이 D램이나 낸드 플래시 점유율이 자꾸 줄어들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작년 4분기에 다 회복을 했거든. 그거보다 더. 그랬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점유율이 좀 더 나아질 거예요. 거기에다가 파운드리가 이제 뭐 7나노, 5나노, 4나노가 수율이 좀 안 됐는데 수율이 다 회복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3나노가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내년에 3나노 2세대가 나오면은 역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다들 뭐 이렇게 힘들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네.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본다거나 했을 때 주식이 우상향하는 것처럼 부동산이 우상향하는 것처럼 삼성도 고덕도 네. 점점 우상향을 하니까 이 네. 굴곡을 다들 잘 이겨내셨으면. 근데 끝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시장은 주식 시장은 6개월 전에 반응을 하고요. 네네. 그래서 벌써 외국인들이 올해 지금까지 삼성 주식을 제일 많이 사들였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개미들은 팔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익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 주는 수많은 데이터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개미들은 못 보는 거죠. 8만 전자에 묶여있는 사람 많아요. 제 주변에도. 네네. 지금 겨우 6만 5천 원이잖아요. 언제 회복해요? 근데 전망은 좋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럼 어떤 내용으로 한번 만나보면 좋을까요? 다음 주에는 그 얘기를 좀 할까요? 저는 구미에서 네네. 2015년, 16년 만 2년을 원룸 통매매하고 구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원룸이 있는 지역이에요. 네. 수만 동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 제가 2년 동안 정말 그 많은 공부를 하고 지금 여기에 올라왔는데 네네. 원룸의 임대 시장의 흐름 그리고 이렇게 불경기였을 때 네네. 부동산의 대처 방법 네. 아니면 임대인의 대처 방법 네네. 어쩌면 그런 거에 대해서 임대인 쪽이나 그걸 저한테 비난할지 모르지만은 그 방법을 아셔야 돼요. 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전세 사기 부분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평택에는 네. 오피스텔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 네, 많지는 않거든요. 원룸의 서점- 수요가 많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여기 고덕 같은 경우는 서정이 역 앞에는 그 오피스텔이 분양가에 뭐 재작년에 반토막 됐다가 이제 회복되는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역전세가 나고 이럴 그런 아직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서 네네. 고덕하고 평택에는 특히 고덕하고 우리 서정리 이 바운더리 쪽에를 분석을 해보면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 네네. 역전세 걱정은 아직은 뭐 할 예, 만큼. 아직은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러고 이제 그 우리 고덕 신도시에 있는 이주자 택지, 협자 택지에 그 임대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사실은 제가 그 공부를 사실은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네네. 그러고 이제 고독의 이주자택지를 지은 지가 이제 4년 차 들어가고 이제 얼마 있으면 5년 차 들어가는데 이제 앞으로 통매매가 이제 활성화가 될 거예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주에 흥미진진하겠는데요. 네, 삼성 얘기도 뭐 네. 조금 이렇게 터치를 하고 가겠지만은 네. 그런 부분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흥미있는 얘기로 저희들이 다시 만나뵙도록 하고요.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댓글과 그 응원으로 저희들이 방송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였습니다.